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재판 결과까지 예측해 주셨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이재명 당선 무효형 그리고 윤석열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갈 경우인데 뭐 어느 것도 오창익 국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다. 네. 그래도 예. 플랜 B는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랜 C, 플랜 D까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런 인터뷰할 때 총선 때 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여론조사로는 막 200석도 나오고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플랜 B, 플랜 C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건 리더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이긴다고 할 때 혹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다음 국민은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준비해 놔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플랜 B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죄가 나왔다. 그것도 당선 무효형으로 나왔다. 뭐 원심이 확정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다라고 해도 이 경우에 플랜 B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2심이 지난번 1심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국민들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공당의 지도자고 하니까. 그때 했던 말 오늘 이제 유죄가 나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다. 그리고 역사의 법정 또 민심의 법정은 뭐 열려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그때 이 양반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도야가 매우 깊다라는 생각을 때 했었어요. 저는 나 같으면은 충격받아서 아예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죠. 그런데 제가 그 변호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죄 선고를 전혀 예상 못한 할 수가 없는 뭐 그냥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무죄인 사건이니까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잘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뭐죠 덤터기를 뒤집어 씌운 것 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나올 때까지 법정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포토라인까지 오면서 정말 심호흡을 가다듬고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면 국민들 앞에 서야 된다. 그렇지.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럼 난 무슨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아주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선고를 받아놓고도 이 양반은 어땠냐면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다. 이거는 저는 평가할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플랜 B는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왜? 플랜 B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면 그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때 마련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체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윤석열 탄핵이 4월 18일 이전에 인용이 된다면 4월 18일은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만둬야 돼.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니까. 그 이전에 만료되면 6월 중순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6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2심에서 오늘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민들이 검찰의 무도한 기소 그리고 이런 황당한 판결에 대해서 집요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론을 또 형성해가는 작업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요. 대법원 판결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대법원도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25년은 2024년 말부터 그랬습니다만 멀쩡하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매우 이례적으로 매우 말도 안 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 3심을 굉장히 앞당겨 빨리 해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나오게 한다든지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작전이죠. 왜냐하면 후보가 갑자기
후보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러면 예를 들어 김건희가 나왔다. 네. 김건희 이재명 둘이서 양대 대결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없어져 버리면은 예.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플랜 B, C 만들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후보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 기억해 주세요. 예. 김종민 의원이 지금 의원이잖아요, 아직도. 예. 반명 대표주자 논산의 지역구를 뒀던. 네, 그 지역구 옮겼고 예. 하여튼 지금 세종으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예. 얼마나 됐어요.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날라갔으니까 그 경력을 위조해가지고 경력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은 감춘 것이 있어서 그때 아마 당에서 이재명 대표 명으로 그냥 후보 공천을 그래도 취소한 다행인 거죠. 게 예. 플랜 B가 있었잖아요. 네. 김종민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아니 그렇지만 고국면에서 고국면에서 그럼 국힘 후보가 될래? 아니면 그때 새로운 미래였나요? 김종민 후보가 될래? 하면 선택은 뭐예요? 세종 시민들이 정확히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반 국민의힘으로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게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신생 정당이고 급조 정당이고 네. 이낙연 씨가 만든 당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의미 없는 정당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민심의 표출이 그렇죠. 김종민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반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내란 사태 때도 내란의 밤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담 넘어 들어가지고 열심히 잘했더라고요. 또 게다가 새로운 미래는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탈당했어요. 탈당했죠. 됐어. 그러니까 예.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이게 플랜 B죠. 그러면 만약에 아니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이라는 건 만분의 일이니까 만일이 하여튼 만일의 만일 억분의 일의 확률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또는 국민 일반이 생각하기에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민석 씨가 괜찮아 보인다, 추미애 씨가 괜찮아 보인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후보로 등록하면 돼요. 그렇죠. 각자 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여야 하는데 물론 진짜 그거는 말 그대로 플랜 B고 플랜 B, 플랜 B, C, D, E, F 뭐 이렇게 하는 건데. Z쯤으로 정말 Z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랄한 내란 세력에게는 우리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냥 당할 수는 없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플랜 Z까지 얘기를 해봤고 만약에 기각 각하가 나왔을 경우 이 부분은 그 당일 12.3 그 내란 사태 때 국회 앞으로 달려가신 우리 오창희 국장님께 꼭 여쭤볼 만한 질문인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플랜이 있어야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는 나라니까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자, 만약에 그 누구야 한덕수가 헌재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수용하라, 존중하라. 이 드립을 날리니까 괜히 불안해져요.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면 서부지원 난동 사태 같은 건 안 된다. 그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지만 한덕수 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으니.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람이 여태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뭐 땡큐 이러고 말잖아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저는 플랜 B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억분의 1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제대로 내란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지. 당장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총파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이 총파업해요.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총파업해요. 그다음에 집회에 동원돼야 될 경찰관들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하는 겁니다. 총파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업을 해도 되지만 파업을 하면 당장 직을 걸거나 잘려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가투쟁 같은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때 연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픈 거예요. 병가 내고 갑자기 혈압이 그때 올라요. 당연히 올라요.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그래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는 겁니다. 준법 투쟁을 우선 시작하고. 물론 예. 준법 투쟁이죠. 그러나 뭐 집회 신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집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미신고 집회예요. 저들이 얘기한 불법 집회예요. 불법 집회로 책임지면 돼요. 누가 지냐면 집회 책임자가 지면 돼요. 주최자가. 그러니까 전주에선 제가 집회 주최하면 돼요. 제가 불법 집회한 거예요. 내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겠다. 내가 처벌받겠다. 이런 국민들이 전국에 시군 단위로 도 단위로 얼마나 많겠어요. 있겠죠. 책임지면 돼요. 그냥 저 울산 집회는 우리 이사장님 책임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집회 주최자가 책임을 지는 거군요. 주최자가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단순 참가자는 처벌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순 참가자는 그럼 되잖아. 이런 꿀팁까지 알려드려서 좀 그렇지만 내가 어느 집회에 갈 때 그게 합법인지 비합법인지 신고인지 미신고인지 알고 갑니까 보통? 아니죠. 모르죠. 동시자각에서 지금도 뭐 집회가 열리고 저녁에도 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복궁 주변에서 그게 집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고를 어느 주체가 했는지 집회 신고할 때 뭐 인원은 얼마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회하기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꿰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여태까지 아무도 없는데 왜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처벌은 사실 불가능하고 또 압도적 다수가 나오면 처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를 처벌을 해? 그럼 이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하여튼 인용이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3.1운동 때처럼 6월 항쟁 때처럼 싸워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이 내란 세력, 말도 안 되는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런 세력에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정말 이 후진국을 전쟁 직후에 이 후진국을 맞습니다. 그래도 개발도상국 선진국까지 누가 끌어왔는지 정말 위험한 상황마다 누가 나라를 지켰는지 맞습니다. 코로나19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지만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부터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잖아요. 마스크도 그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말 잘 들었잖아요. 어려울 때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의 지도자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을. 정말 힘 모으고 정말 지혜 모으고 그다음 우리 윗세대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정말 가난 속에서 자식 하나를 위해서 뭐 노력했던 것들 집집마다 다 그냥 영화 한 편, 소설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쌓아왔잖아요. 스토리들을, 삶들을. 그래서 만든 나라인데 말도 안 되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집단이 뭐 사법 엘리트라나 뭐라나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쳐요? 안 되지.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는 거고요. 그들이 막 재판관 협박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그럴 때도 우리는 법 지키자. 우리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답답하고 속이 끓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랬는데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고 뒤통수를 맞았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법리와 상식 우리를 배반하면 그 법리하고 상식을 왜 따릅니까? 그땐 진짜 우리도 결단을 해야죠. 플랜 C도 있습니다. 근데 총파업 투쟁을 하는 거예요. 대국민 전면 투쟁이 진행돼요. 거리로 나와야지. 나와요. 근데 그거를요 맨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럼요. 헌법재판관들은 안 그래도 되지만 또 무슨 사법부의 누구나 뭐 정치 몰입 애들은 안 그래도 되고 뭐 형편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매일처럼 투쟁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파업 투쟁 언제까지 이어갈 수 없으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투쟁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다시 탄핵하는 거예요. 다시 탄핵하는.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회주의적 국힘 의원들이 몇 명이 뭐 몇 명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정말 몇 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다시 204표 아니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전부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모두가.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져요. 이판사판이야.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다 탄핵해요. 모든 게 다 탄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국가 기능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이 돌아온 게 낫니 아니면 국가 기능이 멈추는 게 낫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복귀해요. 그러면 업무에 복귀해요. 그러면 경상도 일대의 산불을 잘 끄기 위해서 정말 정부를 이리저리 잘 운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주량이나 늘어나겠죠. 파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권력, 자기 이제 감옥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짓만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땅 꺼짐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래서 또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옳다구나 하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예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 선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잡아가면 어떡하냐? 정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또 똑같은 거예요. 다 잡아갈 때 예. 정말 의로운 군인은 안 나타날까요? 경찰관들은 지난번 내란 사태처럼 국회를 다 봉쇄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학습이 됐잖아요. 네. 저게 내란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네. 위법 부당한 위헌적 명령에 따르는 게 별 3개, 4개 되는 사령관들도 전부 감옥 갈 만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런데 경거망동하고 준동할까요? 군인들이 경찰관들이 그런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떨림을 보여줬잖아요. 네. 어제 뉴스로 확인됐던 거 뭐예요? 우리는 한강은 안 넘겠다. 여론조사 꽃이나 그래서 출동을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 안 됐는데도 우리가 그 정도 얘기를 들으니 만약 특검 등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해봐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말 못하는 군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예. 그렇죠. 그런데 제2의 내란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러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국회 다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국회 다수 지형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지난번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가 일사불란 또는 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매일처럼 전면전 하듯이 총력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3, 4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불가능해요. 어떤 면 생업 때문에. 일부는 나오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 전면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딱 하나입니다. 예.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는 성장해야 돼요.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돼요. 근데 나아지거나 뭐 성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안정되게 좀 머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죠. 네. 폭삭 꺼지면 안 되죠. 특히 자원도 없고 대외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죠. 통해서만 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기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정말 망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들 마음을 통해서 진짜 백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 틀림없이 진압 도구를 활용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힐 겁니다. 틀림없이. 뭐 법질서를 수호한다. 쥐들이 법질서를 깼으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막 내전은 아닌데 저는 총 쏘고 이런 건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경찰에서 만약에 누가 진압 도구를 예. 진압 도구가 뭐 물대포 아직 있어요. 네. 그러면 진압 장비 중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석궁 같은 것도 있어요. 석궁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지적하는 석궁이 왜 있냐고. 활 아니에요. 네, 석궁. 석궁인데 일반 활보다 굉장히 개량된 거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총도 있고 장갑차도 있어요. 예. 장갑차를 국민들에게 꺼낼 거냐. 그럼 장갑차 위에 올라와서 기관총을 쏘는 사람 누구냐면 경찰관이 우리 동생, 뭐 우리 그렇죠. 후배, 우리 제자, 예.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시민들이잖아요. 네. 쓸 수 있을까요? 못하지. 정말 한강 작가가 했던 얘기. 죽은 사람이 우리 살리는 거예요.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4.19에 끔찍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 때 물론 희생 많았지만 많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덕분에. 예. 그렇죠? 5.18 덕분에 덜 죽었어요. 사실은. 예. 4.19 때문에 덜 죽은 거예요. 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거리에서의 유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실 또 이제 윤석열이가 그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람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법꾸라지기 때문에. 아니 저는 거꾸로인데. 거꾸로입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물리력 총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총이란 게 그냥 딱딱하게 쇠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쏘면 저게 죽는다는 걸 예. 군인 갔다 오면 알죠. 모를 수가 없죠. 예. 수류탄이 무서운지 알죠. 네. 포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 진짜 알죠. 포병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게 일종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 전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게 국가잖아요. 네. 그 하위 파트너가 돼서 비록 징병당해서 갔지만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폭력에 대한 감성이 좀 생겨요. 물론 뭐 구타 가혹행위 같은 것도 옛날에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부하들을 괴롭혀도 총 쏴서 죽이는 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업군인들은 자기들이 들고 나가는 총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이 총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윤석열하고 다른 거죠. 윤석열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석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윤석열은 이번 내란 사태 마무리되면 정말 숱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학습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런 것들이 나오면 저렇게 된다.